이 인물은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형욱을 납치, 마취시킨 뒤 의식불명이 된 김형욱을 파리 근교에서 산채로 양계장 대형 믹서에 넣어 갈아 죽였다고 주장했다. 정치 공작의 원조 동산 김형욱 편입니다. 1925년 1월 16일에 태어나서 1979년 10월 7일까지 54세를 살았다. 김형욱은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났다.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였으나 해방 후 23세인 1948년 월남하여 육군사관학교에 8기생으로 입학하여 이듬해 졸업하였다. 25세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위로 참전하였으며 1951년 이후 동부전선에서 활약하였다. 김형욱은 적극적이고 말없이 열심히 나서는 스타일로 6.48기 동기인 김종필과 친필했지만 김종필의 첫 숙부인 박정희를 만나면서 박정희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다. 36세인 1961년 5.16 군사정변 때 중령으로 참여한 후 군사혁명위원회 최고위원회 한 사람이 된 뒤 내무군과위원장과 운영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그 뒤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되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회 한 사람이 되었다. 당시 김형욱은 단서 무식한 이미지로 유명하였다. 5.16 군사정변을 준비할 때 6.4 쪽에서 김형욱의 이름을 보고 저는 쓸모없는 돌대가리를 왜 포함시켰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38세인 1963년 7월 김형욱은 김종필, 김용순, 김재춘에 이어 제4대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했고 같은 해 10월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으로 1969년까지 6년간 재임하였는데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을 통틀어 최장수 정보기관장으로 그만큼 박정희의 신임이 두터운 최측근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같은 해 10월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이끄는 중앙정보부는 일반 시민으로 위장하여 야당 후보자들이 사퇴하지 못하도록 편지를 보내 야당 후보를 분열시킴으로써 박정희를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이후 김형욱은 박정희 정권 휘하에서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정치 공작을 도맡아 했다. 별명이 남산 멧돼지였다. 39세인 19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도여종을 비롯한 혁신계 인사, 언론인, 교수, 학생 등 41명을 검거하고 이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정보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무더기 구속 외에도 이들의 구속 처벌을 거절한 검사들에 대한 김형욱의 압력으로 공안검사의 사표 제출 및 고문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40세인 1965년 6월 김형욱은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을 내사, 회유, 협박을 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 42세인 1967년 7월 중앙정보부는 서유럽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유학생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던 음악가 윤희상과 화가 이영로가 간첩으로 지목되었으며 시인 천상병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여 폐인이 되었다. 이들은 당시 독일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왕래가 자유로워 북한도 같은 나라인데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이 본국에 소환되어 중정 직원들이 당신은 왜 동백님을 통해서 북한에 방문했는가 라고 묻자 다녀오면 안 됩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김형욱은 같은 해 9월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학술단체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라는 학술단체를 간첩단체로 몰아 처벌한 조작사건인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을 일으킨다. 당시 김중태는 내란 음모 등의 제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15개월 만에 추록했다. 당시 김형욱이 김중태에게 자네는 경상도 사람이 왜 경상도 대통령을 반대하냐 라고 하자 김중태는 당신은 이북 사람이면서 김일성이나 지지할 것이지 왜 남쪽으로 내려왔어 라고 하여 빡친 김형욱은 김중태를 직접 두들겨 팼다고 한다. 43세인 1968년 8월 중앙정보부는 1960년대 최대의 공황 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한다. 주범인 김종태, 이문규, 김길락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이문규를 구출하러 북이 파견한 공작선을 격변시키면서 2명을 생포하였고 이들도 통역상 관련자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김종태가 사형을 당하자 김일성은 그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개칭하였다. 44세인 1969년 박노수 교수와 김균환 의원을 유럽에서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는데 당시 검찰은 중앙정보부가 영장도 없이 가혹 행위를 가하며 수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였고 뚜렷한 증거가 없었는데도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고 1972년 사형 집행을 하였다. 이들은 사형 집행 후 43년 만인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누명을 벗었다. 이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2017년 정부는
유가족에게 23억 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69년 6월 20일 박정희의 정적인 김영삼을 암살하기 위해 자행된 일명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도 범인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그가 지시한 일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1969년 김영욱은 삼성 개헌에 반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며 회유하였다. 여당 의원이었던 김용태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까지 당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당 국회의원 이만섭이 삼성 개헌에 반대하다가 생각을 바꿔 김영욱 중앙정보부 부장의 해임이라는 선행 조건을 내걸며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김영욱의 무지막지한 철권 통치에 시달리던 대부분의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기꺼이 찬성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영욱이 이만섭을 죽인다며 길길이 날뛰자 박정희는 이만섭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너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박정희는 김영욱을 숙청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히고 결국 1969년 10월 20일 김영욱을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시킨다. 당시 김영욱의 일기장에는 대통령이 난데없이 날들어 쉬라고 했다. 지난 6년간 악역을 다 도맡아 했는데 미칠 것만 같다고 적혀있다. 46세인 1971년 5월 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김영욱은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나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이 선포되어 국회가 해산되자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유신 정우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김영욱은 삼성 개헌의 1등 공신인 자신을 중앙정보부장에 해임하고 유신 정우회 국회의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박정희에게 깊은 불신과 원망을 품게 된다. 48세인 1973년 4월 15일 김영욱은 자신의 중앙정보부장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학림과 함께 타이완으로 출국했고 이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박정희는 김영욱의 미국 망명 직후 정일권, 김종필, 김동조, 오치성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미국으로 보내 김영욱의 귀국을 설득하였으나 김영욱은 응하지 않았다. 51세인 1976년 10월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정부가 로비스트 박동선을 통해 미국 관리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내부로 제공했다고 폭로하면서부터 김영욱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52세인 1977년 1월 새로 임명된 중정부장 김재규는 김영욱에게 정중예를 갖춘 편지를 보내 귀국을 종용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김영욱은 6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박동선을 활용한 공작에 대해 자세히 폭로하고 박정희는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미국 학원의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하여 간첩 김대중 내란 범죄 체포 사건을 비롯한 유신 정권의 비밀수론 사건들을 거침없이 폭로하였다. 김영욱은 청문회에서 박정희의 여자관계를 비롯하여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박정희 씨가 계속 자신을 기만하고 헛뜯으면 이를 천하에 폭로하겠다고 음장을 얻기도 했다. 이런 김영욱의 행동은 박정희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다. 이 당시 김영욱은 유학생이었던 김경재와 함께 회고록을 쓰고 있었다. 김영욱 회고록의 존재를 알게 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 해외 담당 차장 윤일균에게 미국에 가서 김영욱을 설득하라고 지시한다. 미국으로 달려간 윤일균은 김영욱을 사흘 밤낮으로 설득하여 복사지 2000장 분량의 방대한 회고록 원고를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건네받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원고의 일부가 김영욱에 의해 일본으로 빼돌려졌고 이는 일본의 창이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1980년대에 출판되기도 했다. 이 책은 1980년대에 밀리언셀러가 된다. 54세인 1979년 중앙정보부 해외 담당 차장인 윤일구를 만나 프랑스 파리로 가라는 말을 듣고 그해 10월 1일 파리에 도착하였다. 김영욱이 왜 파리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김영욱은 7일 파리에서 주 프랑스 공사인 이상열을 잠시 만난 후 헤어졌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김영욱의 사망설이 나돌자 5년 뒤인 1984년 10월 8일 그의 가족들은 사망신고를 하였다. 그의 사망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바는 없다. 청와대 지하실로 납치해와 박정희가 총으로 쏴 죽였다는 설, 차지철의 경호실 주도로 폐차장 폐차기에 산채로 넣어서 살해했다는 설, 중정 요원들이 납치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해했다는 설 등이 있다. 2005년 자신이 김영욱을 죽였다고 주장한 전 중앙정보부 요원 이모씨가 나타났다. 이 인물은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영욱을 납치, 마취시킨 뒤 의식불명이 된 김영욱을 파리 근교에서 산채로 양계장 대형 믹서에 넣어 갈아 죽였다고 주장했다. 2005년 5월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김영욱이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지시로 권총으로 암살당했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당시 이상열 주 프랑스 공사가 동유럽 요원 2명을 10만 달러에 고용하여 김영욱을 납치하여 파리 근교로 끌고 가 권총으로 살해한 후 낙엽으로 덮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김영욱의 실종이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것은 김영욱이 실종된 지 20일 후 박정희 시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영욱 사건 해결은 뒷전이 되어버려 지속적인 추적이 중단되었고
진실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박정희, 김여규, 차지철이 모두 죽음으로써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2009년 9월 미국 뉴저지주의 한 공동묘지에서 김형욱의 묘가 발견되었다고 재미한국인 안치홍이 밝혔다. 묘비의 내용에 따르면 김형욱의 사망 날짜는 실종 날짜인 1979년 10월 7일로 되어 있고 부인인 신영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한 김형욱의 묘 바로 뒤에는 2002년 9월 사망한 그의 아들 김정한 씨의 묘가 있다. 아들 김정한이 2002년 사망한 후 아들의 묘지 앞에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해 김형욱의 추모비 성격을 지닌 가묘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봉산 김형욱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